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김성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공부하는 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짤막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그 파트 중 하나가 바로 현대시입니다. 선생님은 전공을 현대시를 해서 그런지, 그럼요, 선생님은 거의 20년 가까이를 현대시로만 파고든 현대시 김성희 선생인데, 그래서 선생님처럼 한 우물을 계속 몇십 년 동안 파야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는데, 여러분은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감상하기보다는 문제 풀기 위한 노력으로 현대시를 대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선생님이 왜 한끗 문제집, 우리 한 권으로 끝내기 문제집에서 누차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할 때 시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잡아내고 그 부분을 우리가 파헤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말하는 사람 화자의 감정,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표현법을 썼는지, 어떤 시상 전개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감상법을 쓰는지를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칠판 잠깐에 판서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화자가 어떤 감정인지 심정인지 그걸 물어보는구나. 그 다음 무슨 표현법을 썼는지 그걸 물어보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시가 흐름을 나타내 주는지 시상 전개 방법을 시상 전개, 다시 말해서 시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 감상법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감상법은 시뿐만이 아니라 문학작품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감상법, 즉 내재적 방법, 외재적 분석 방법 등등을 물어보게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문제에서 여러분이 문제 유형에서 알 수 있는 건 부분을 물어보는 건 그렇죠. 요거 하나에 제한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의 감정이라든지 시의 흐름이라든지 이 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분석하고 감상해야 하는지 등등은 바로 시 전체를 보라는 거죠. 선생님이 시뿐만이 아니라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운전하는 것과 굉장히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해줍니다. 비문학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파헤치고자 하는 이 현대시도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운전을 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김 여사님께서는 앞만 봅니다. 내 갈 길만 보는 거죠. 바로 앞차 꽁무니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운전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안불안하죠. 어떻게 내 하루는 정말 잘해서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늘 사고와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운전은 어떻게 합니까? 넓은 시야,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하는 거겠지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부분, 그 앞에만 매진하지 말고 넓고 총괄적으로 쭉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에 운전을 하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전체를, 모든 부분을 다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 선생님이 그러면 하나하나의 시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역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바로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주는 그 의미에 여러분이 동그라미와 세모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를 쭉 읽어나갈 때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둠이 싫어, 어둠이 싫어. 빛을 가져가는 저 어둠이 싫어. 나는 정말 태양이 좋아. 저 태양에서 우리 마음 놓고 노래를 부르자. 그럼 뭐가 동그라미고 뭐가 세모예요? 그렇지. 어둠이 세모, 태양이 동그라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발견을 했을 때 그래서 시인이 나 깨달았다. 나 마음에 감흥이 있다. 정말 즐겁다. 뭔가 저 자연과 나는 마음이 같구나. 라는 느낌의 시어가 나오면 또는 그런 부분에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거예요. 혹은 싫거나 꺼리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달밤이 싫다라든지 뭔가 내가 눈물을 흘린다라든지 너는 그렇게 허무하게 갔느냐 등등의 감정이 나오면 세모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통해서 화자가 지금 어떤 심정이고 감정인지를 잡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우리가 구분하면서 체크하고 확인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지금 시적 상황과 어떤 사건, 무슨 사물이 나오고 나와 누군가가 대화하는지 아니면 독백인지 그리고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을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해가 다 저무는 땅거미가 내려앉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바로 시적 상황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는 조용한 저녁 무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길을 걸어간다. 그렇다면 지금 화자가 걸어가면서 무언가 독백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회색빛의 저 콘크리트 건물들은 말없이 나를 노려본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사물,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사물이 나오게 되는 거고 노려본다라는 건 동그라미가 세모일까? 그렇지, 세모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시를 읽으면서 내가 보이는 것을 최대한 끄집어낸 다음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하, 화자는 지금 삭막하구나. 뭔가 외로움과 쓸쓸함의 태도로 가득하구나. 저 콘크리트 건물은 바로 현대화의 도시화의 각박함을 나타내 주는구나. 그렇다면 아마 지금 읽은 이 시는 단 한 줄에 불과하지만 삭막하고 외로운 화자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이게 단박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관습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이 의미하는 것, 푸른 초원이 의미해 주는 것이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함축적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요 동그라미와 요 밑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세요. 시에서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뭐 내재율이고 외재율이고 뭐 직유법 썼고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그건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밑바탕이고요. 고등학교 시문학에서는 바로 요것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게 시를 공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 뭐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들을 정리하세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여기서 그러나 찾기가 중요합니다.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독서 파트도 마찬가지고 이 문학에서도 시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가 드러난 경우는 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나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에서 의미가 바뀐다. 반전된다라는 생략된 위치를 찾아주세요. 그러나 앞보다 그러나 뒤가 중요하다는 강조의 접속부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늘 제가 예를 드리는 것 중 하나죠. 넌 착하고 귀엽고 섹시하고 너무너무 반듯하고 센스도 있고 그러나 싫어. 이거 뭐예요? 핵심은 뭐야? 네가 싫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그러나 뒷부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우님의 시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만해 한용우님의 시는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별의 상실과 좌절과 아픔, 허무함을 굉장히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 희망의 물을 정수박이에 들이붓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그러나 다음에 나 희망을 가질 거예요. 의지를 가질 거예요. 님을 꼭 기다리고 찾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뒷부분의 핵심적인 의미를 시에서는 분명히 주제화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대조를 찾으세요. 그러나를 찾으면서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대조를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시들을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 아까 1번과 3번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지금 이 상황이구나, 하지만 요거를 희망하는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혹시라도 대조가 없다면 다음 단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의 마지막 공부법 5번째입니다. 바로 반어 역설이 나오는가에 주의해 보십시오. 바로 이 반어와 역설은 표현법 문제에서도 반드시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과 반어를 좀 먼저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역설은 모순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진실이 담겨 있고 바로 이 역설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면 시의 주제가 보인다라는 거죠. 찬란한 슬픔의 봄. 대표적인 역설법입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이게 말이 됩니까? 봄을 꾸며주는데 찬란함과 슬픔이 같이 꾸며줘요. 슬픔은 찬란하다라는 단어하고
네, 짝꿍을 이룰 수 없죠.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지금은 슬프지만 찬란한 그 봄을 기다린다라는 그 의지가 해석된다라는 거죠. 그게 역설, 반어법이에요. 이것을 못 읽으면 시가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반어법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어의 낌새가 시 속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수상한 비꼬음이 숨어 있으면 그걸 잡아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수상한 비꼬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어법의 대표적인 예는 내가 설거지를 하다 접시 깨트렸어요. 이거 많이 드는 예죠. 막 엄마 내가 도와드릴게. 막 내가 접시를 딱 깨트린 거야. 그때 엄마가 잘한다, 잘해 얘기하시죠. 엄마 고마워요. 하나 더 끼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엄마가 뭔가 비꼬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 액면가 그대로 잘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네, 그걸 주의해 주시라는 거죠. 우리 진달래꽃에서 시 진달래꽃이요. 마지막 끝부분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진달래꽃에서의 화자는 너무나 순수하고 여리고 나랑 정반대야. 긴 머리, 생머리 날리면서 야리야리하고 순수한 그런 화자죠. 그러면서 남자를 보내주는, 애인을 보내주면서 마지막 끝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나왔어요. 이거 액면가 그대로 해석하면 독한데? 여자 안 울겠다 버팅이는데? 이런 식으로 화자의 독한 마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반어법이죠. 이 여자는 분명히 이 말을 하면서 죽어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펑펑 울면서 안 울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그 반어법이 쓰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선 역설과 반어를 찾으면 시에서 함정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점짜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 5가지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방법을 한두 번 시험을 보면서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터득하실 수는 없어요.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이 방법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신선한 강의 그리고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